합당을 하면은 정청래 대표에게 유리하다. 그 부분이 좀 물음표예요. 조국혁신당 당원들이 왜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죠? 이제 뭐해요 이영훈 후보자는? 이제 못하죠. 하셨죠. 이제 끝이죠. 네. 이제 못하죠. 윤어게인을 외치다가 후보자 지명이 되는 순간 사과를 했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해운 후보자를 제명해버렸어요. 애초에 왜 장관직을 수락했을까? 탄핵당한 대통령, 전직 대통령을 불러가지고 4분 얘기하고 그냥 떠났단 말이에요. 활용을 당하는 지경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 사람들이 모욕을 하고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오히려 했고요. 전혀 없었다고 보거든요. 전혀 이게 없어요? 단식의 명분이 뭐냐, 네. 도대체 왜 단식하는 거냐 모르는 사람도 많고, 단식을 멈추는 명분도 좀 웃겼거든요. 김동혁 대표가 빨리 정리하셔라. 네. 정리할 건지 안 할 건지. 다음 시가 배운 시사 토크쇼 장르한 여의도 1월 26일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미 다들 알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저희 방송에 마가 낀 것 같습니다. 퇴마 절차가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어째 저 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걸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오늘도 또 잘 한번 마음 낀 분들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님 어서 오시고요. 네, 마 없는 이동학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박상수 전 대변인님. 예, 안녕하십니까. 합당을 앞둔 양당 분을 만나서 네. 이 합당 당명을 뭘로 할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조민당,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니까 조민당 어떨까 추천을 드려봅니다. 시작부터 이렇게 조롱으로 가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재미없네요. 네, 큰 재미도 없었고요. 자, 그리고 잠깐 목소리 나왔습니다. 저 자리, 문제의 자리. 오늘은 조국 혁신당 조호재 공보국 부국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저주를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네. 극도로 주의하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저 마이크에 너무 대놓고 저렇게 걸어놓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라도 막아보고 싶어요. 지금 저것도 안 되면 오늘 홍매화 심을 겁니다. 네, 홍매화가 직방이긴 하죠. 네. 이번 주에 새로 나온 거예요? 네. 없었어요. 원래 없었어요. 원래 없었어요. 저 자리만 있잖아요. 주변에 용한 무당이 있으면 다 불러가지고 굿 한번 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아니 무당 효과 없는 걸로 이게 공식적으로 정리된 거 아니었나요? 국가적으로다가. 네. 방송도 이상합니다. 네. 김성열, 네, 뭐 잘 이겨내겠죠. 해결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근데 이게 또 정이 있었는데 정말 연락도 못 하겠더라고요. 지금은 안 하시는 게 맞죠. 네, 연락도 못 하겠더라고요, 진짜. 지금 네. 하지 마시고요. 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기자분은 구혜진 기자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구혜진입니다. 네, 이분이 안녕하세요. 그 JTBC 정치부 에이스. 네. 약간 천재과예요. 네, 그래서 이 뇌가 돌아가는 속도를 입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네, 그건 여러분이 약간 좀 감안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냥 말을 못한다는 말. 아니, 그거를 이런 식으로 아니. 그래도 커버를 쳐주시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천재과라고. 진짜. 천재과. 네, 그래서 뇌는 정말 막 계속 뿜어져 나갑니다. 그 부장님이 좀 경계하시겠네요. 천재가 있으면. 아니 근데 경계는 안 하시죠. 전혀 아니고. 경계심을 주지 않는 천재. 경계심을 주지 않는 천재. 이거 대박 능력인데. 네. 경계보단 포장했어. 연민 쪽에 가깝습니다. 너무너무 이 사랑과 포장 너무 감사하면서 고맙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구혜진 기자님의 뉴스 정리부터 한번 좀 가볼까요? 어떤 뉴스들이 있었습니까? 네, 첫 번째 소식은 뭐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74세 일기로 별세했는데요. 이 전 총리는 지난 23일 이 베트남 출장 중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는데요. 현지 병원으로 응급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비보가 전해지자 정치권에서는 애도의 물결이 일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오늘 민주주의 역사에 큰 스승을 잃었다고 애도를 했고요. 이 정청래 당대표도 이해찬 전 총리님께서 운명하셨다는 비보에 가슴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이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제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모든 일정을 취소를 하고 이해찬 전 총리의 애도에 집중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좀 우리나라 정치 역사에서 굉장히 큰 획을 그은 분은 맞죠. 또 네. 대통령은 안 하셨어도 네. 사실상 엄청난 이 중압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고 킹메이커 뭐 이런 이제 그렇죠. 별명도 예, 있었고요. 항상 대통령의 뒤에는 이분이 계셨고 또 앞에 나오셨던 적들도 많았죠. 근데 비판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해찬 세대다. 그리고 네, 뭐 그런 이제 네네네, 얘기가 있었고 그러네요. 또 이제 골프 쳐가지고 뭐 총리 낙마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저는 사실 그러한 비판조차도 이분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열었기 때문에 물론 이 혼자만의 공은 아니겠습니다만 네. 그러한 비판 시대를 열 수 있었던 것도 저는 그조차도 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당에서는 뭐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었죠. 그거는 또 그만큼 위협적인 정치인이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상대 당에서 그만한 저기를 받으려면 그만큼 또 돋보였고 그만큼 또 굉장히 위협적이었고 뭔가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학교 다니고 할 때 그 지역에 되게 좀 큰 서점이 하나 있었어요. 아. 네, 그 서점을 네네네. 설립한 분이셨죠. 네. 그래서 사실 그 우리 신림동. 네, 신림동에서 네.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했던 분들은 그 서점에서 책 한 번 안 사본 사람은 맞아요. 없었을 네, 그 서점 주인이었기도 했던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나네요. 네. 예. 그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이시고 네. 이해찬 그 부의장 수석 부의장님 같은 경우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이제 민주 진영의 20년 집권론을 제가 굉장히 가슴 깊이 새기고 네, 살고 네, 있거든요. 네. 이제 20년이 민주당이 20년을 집권하면 우리 사회가 균형이 맞아진다라는 뜻이 아니라 20년을 집권해야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빈틈이 생긴다는 뜻이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우리 사회가 많이 기울어져 있고 뭐 보수 기득권이 워낙 강력하다 이런 뜻이었던 모양이군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네. 네. 하여튼 뭐 이분은 그냥 이미지로는 뭔가 이렇게 타협이나 좀 부드러운 이미지는 거의 없고 굉장히 좀 강하게 뭔가 이렇게 관철시키고 이랬던 모습들이 이제 뉴스에서는 주로 좀 봤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아니 그것과 관련해서요. 네. 김대중 대통령 일화를 오늘 박지원 의원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음 대권을 누가 나갔으면 좋겠냐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토론이 그 내부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DJ 시절에? 네, 네. 이해찬으로 해야 된다. 근데 그때 토론의 말미에 이해찬이 적임자다. 그런데 저 성과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성과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줬던 그 취지에서 어쨌든 단호하고 본인만의 어떤 철학과 가치를 확실하게 네네네. 소신 있게 내세우는 그런 점은 확실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편히 영면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정치권 뉴스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운 후보자 결국은 자진 사퇴 아닌 지명 철회로 갔습니다. 예상은 좀 많이 되긴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보통 이제 장관 자리 정도 이제 후보자면 요 정도 상황이 그냥 스스로 물러나는 쪽 그림을 택하지 않을까 생각도 했었는데 지명 철회로 갔군요. 네,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청와대가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이 후보자 지명 28일 만인데요. 이 홍익표 정무수석은 안타깝게도 국민주권 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명 철회가 됐는데 일단 예상들은 좀 하셨죠, 우리 세 분도. 그렇죠. 예. 글쎄, 근데 저희는 민주당에서 그래도 뭐 기어코 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였다라는 반응이 조금 더 그래요? 있었고 왜 그러냐면 사실 뭐 청문회 때도 굉장히 그런 모습들이 그 뭐 민주당에서 그렇게 뭐 강력하게 공격하는 모습은 없었어요. 여당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럴 수도 그래서 있겠고요. 뭐 아주 감싸는 것 같지는 않았어도 네. 그런 모습들이 좀 있어서 결국에는 임명을 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일단은 뭐 그런 의미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홍익표 정무수석이 이제 뭐 통합적인 그런 인사를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고 했지만 이해운 장관 후보자의 이 낙마를 봤을 때 이제 좀 그런 인사가 이루어지기는 조금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해석은 좀 이른바 있습니다. 보수 쪽 네. 인사를 이제
올리는 경우는 앞으로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겠나? 네, 좀 그런 반응은 좀 있었습니다. 저는 발표한 대로 그런 흐름들은 계속 가져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지명 철회를 한 것은 후보자가 뭐 스스로 본인이 그냥 물러나기로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과 별개로 대통령이 어쨌든 지명을 했고 그 지명 과정에서 검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소상히 못했던 것들도 본인께서 스스로 고백을 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측면은 어쩔 수는 없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수 인사를 아주 비밀리에 비공개로 검증을 해가지고 데려오는 그런 작업이었는데 실제로 세평이나 이런 것들을 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거 네. 돌리는 순간 바로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 검증의 한계 이런 것들은 좀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저는 그런 것까지 포괄해서 약간의 국민들께 약간 송구한 마음을 좀 드러내는 차원에서의 지명 철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이제 뭐 대통령, 난 반통령이 아니고 대통령이다. 그리고 실제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정말 국민에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 보자라는 생각을 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저는 그런 일환의 뭐 인사는 계속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해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윤어게인을 외치다가 후보자 지명이 되는 순간 사과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해운 후보자를 제명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해운 후보가 본인이 자진 사퇴하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돌아갈 다리를 태워버렸거든요. 그러니 대통령실에서 정리를 해주는 게 맞고. 그 이제 뭐예요, 이혜원 후보자는? 뭐가 뭐 할까요? 근데 삼선 의원까지 이제 하셨으면 못하죠. 하셨죠. 이제 끝이죠. 네. 이제 못하죠. 우리가 뭐 걱정할 그건 아닌 것 그렇죠. 같습니다. 거의 뭐 12년을 국회의원을 하셨는데 삼선 걱정한 의원 건 하셨습니다. 아니고.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네.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이해운 후보자의 지명에 대해서 만약에 환영하고 그대로 그 대통령의 지명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은 그 국가의 재정을 맡겼거든요. 국민의힘 출신의 인사에게. 그러면 정말 중요한 자리를 맡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만약 국민의힘에서 그 이재명 정부의 재정 원칙에 대해서 비판만 할 것이 아니고 자기 당 인사가 재정을 맡았으니 당정 협의하자.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순간 제명해 버렸거든요. 몇 시간 만에.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계엄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한 보수도 있어요. 우리 당에. 그런 입장에서 윤어게인 센터를 이렇게 민주당 이재명 정부에서 데려간 거는 진짜 그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센터에 서 계셨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3월 1일 집회에 대해서 뭐 거길로 가자라는 현수 막 그런 거 붙여놓고 뭐 이렇게 거의 센터를 데려간 거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이 있다라는 것, 그런 목소리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는 네. 좀 뭐랄까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근데 생각이 센터 듭니다.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분이 센터시면 센터예요. 국민의힘 모두가 센터입니다. 아니, 지금 그 제가 볼 집회 때는 사진 제가 그 본- 운동장에 그 전에도 한번 센터밖에 했잖아요. 없는 거예요. 아니, 다른 포지션이 딱 가운데 없어. 계셔. 양옆에 그 유명한 이상규 위원장을 옆에 두고 일시적인 현상이지. 이상규 위원장을 이렇게 옆에 두고 이상규 위원장 여기도 한번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윤어게인은 안 됩니다. 네. 연단에서 이렇게 센터 갈아가면서 이렇게 마이크 잡고 그렇죠. 그러시지 않아요? 센터 바뀌죠. 그 센터는 이게 고정 옆에 센터예요? 두 명씩을 옆에 양옆에 끼는 하객진형 센터. 왜냐면 한덕수 총리하고 국정 같이 운영하겠다고 하신 분도 계시는데 뭐 검증 그거는 헌법재판소에서 알았어요. 그거는 당정 합헌적 알았어요. 합헌 합법이라고 네. 해놨어요. 그래서 뭐 네. 검증 실패 얘기도 좀 나오긴 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이번에 이혜훈 후보자가 낙마한 데 하여튼 결정적 장면들이 몇 개 좀 있었죠. 네, 지난 금요일에 간신히 청문회가 열렸죠. 네. 이례적으로 여야 모두 이 후보자를 향해 질타를 쏟아냈는데요. 보좌관 갑질, 뭐 자녀의 병역 특혜, 뭐 장남의 대학 특혜 입학, 뭐 각종 논란이 많았는데 네. 역시 가장 집중적으로 관심이 쏠린 건 원펜타스 부정청약 의혹이었습니다. 네. 이 위장 미혼 논란, 이 장남이 결혼을 했는데도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서 청약 가점 부풀렸다는 논란에 대해서 예. 새로운 좀 신박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장남 내외가 당시에 사이가 매우 안 좋아서 헤어질 뻔했다는 이 파경 위기설을 들고 왔는데요. 일단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혼례를 올리고 곧바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진 상황이라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실은 그 시기에 발병을 했습니다. 발병을 해서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관계가 파경이 되면서 이 모든 게 이제 정신적인 압박과 스트레스 등등으로 이 집을 저는 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수사기관의 결과에 따라 따르겠습니다.
네, 방금 그 수사기관의 말에 따르겠습니다라고 이혜원 후보자가 답을 했잖아요.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도정법이 미비해서 이 부정청약자의 계약을 취소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이렇게 법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알고 의원들이 청문회 때 아파트를 그럼 포기할 의사가 있냐, 내놓을 거냐 계속 묻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있다고요라고 하는데요. 일단 한번 볼까요? 아, 있다고요 장면이 따로 있어요 또? 필요하면 이 아파트 내가 포기하겠다. 이 정도는 각오를 가지셔야 이재명 정부의 초대 우리 개인사세 장관의 자격이 저는 있는 걸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 끄떡끄떡 하시면 누가 압니까? 속기록에 남겨야지.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계속 내려가시면. 있다고요. 네, 그래서 네, 살짝 올라올 뻔했습니다. 이혜원 후보자. 그래서 뭐가 있다는 거냐, 진짜 아파트 내놓을 거란 의미냐라고 또 따져 물었더니 또 말을 다시 바꿔가지고 수사기관 결정에 따르겠다 이렇게 답. 그러니까 수사기관 결과에 따르겠다는 거는 못 팔겠다는 거 맞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를 저는 국토부에서 그 법이 없다라는 건 이건 말이 안 돼요. 저도 이거 제가 비슷한 사건을 하나 한 적이 있는데 이거 그 장남분이 거기에 실거주를 했는지 여부를 보고 실거주를 서울 지역에서 하지 않았으면 이거 부정청약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위장 미혼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교통카드 사용 내역 보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정청약이 됐어. 네. 부정청약인데 그걸 뺏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뺏을 수 있어요. 민간인데도 재개발인데. 그러니까 그게 재개발인데 뺏을 수 있어요. 실제 그렇게 청약이 취소돼서 그래서 쫓겨나신 분이 있고 그렇게 청약이 취소돼서 쫓겨난 다음에 이게 무순위 청약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쫓겨난 사람들의 그 판례들이 있으니까 지금 안 쫓겨난 사람이 아니라 국토부가 의지가 있으면 이건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쫓아냈- 살고 네. 있는 사람을 쫓아낼 수 있다고요? 냈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지금 한 의뢰인이 그래서 그 쫓아내서 그 소송까지 공공택지 가고 아니고? 예? 공공택지 아니고 아니고? 그냥 평범한 강남 상구의 아파트 재개발 재개발인데? 아파트 재개발 아파트. 방법이 그게 왜 있다. 그러냐면 네? 그 여기 서울에 살고 있다고 했는데 경기도에 원래 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국토부가 일반인들은 어떻게까지 하냐? 교통카드 사용 내역, 신용카드 결제 내역, 그래가지고 그거를 밤에 어디서 썼는지, 주로 어디 썼는지, 몇 프로 어디 썼는지 그것까지 해서 실거주가 경기도였다는 걸 밝혀내가지고 네. 부정청약으로 취소해서 네. 실제 그 의뢰인분은 다른 지역으로 전세해서 갔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이거 부동산 카페에 가가지고요. 청약, 부정청약으로 취소되신 분들 소송 관련돼서 네. 거기서 서로 정보 주고받는 거 몇 개만 글 찾아보셔도 금방 다 나옵니다. 가능하다 이거죠. 다 나와요. 박상수 대변님이 추진을 좀 하셔서 아니 지금 아직 여당 아니지. 조민당이 되셔야 여당이고 아니 민주당이 여당인데 해야죠 빨리. 아니, 뭐 이건- 합니까 이거. 그리고 이거 무순위 청약 나오면은요. 청약 통장만 있어도 1순위 아니신 분들에게 몇십억 로또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하세요. 저 진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거 막- 처음에 초기 아니, 투자 한 몇십억 기사를 있어야 제가 되는데. 청약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기사를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얘기하겠다는 게. 네, 이혜원 청약 뭐 경쟁률 몇만 대 1, 뭐 누가 당첨이 됐다, 뭐 아니면 또 이 퇴거 과정도 또 TV 생중계가 될 수도 있잖아. 뭐 이런 천재입니다. 상상을 해봤는데. 네. 아니 이게 우리 못 따라갑니다. 이게 진짜 제 의뢰인도 한 2년 살다가 쫓겨났어요. 그래요? 네, 네. 근데 소송에서 결국에는 졌어? 왜냐면 졌어요. 그래요? 이게 왜냐면 거기서 그 내역들을 다 뽑아가지고 진짜 그 일반인들한테는 그렇게 철저하고 잔인하게 해주는 국토부가 왜 이러나 싶어요, 저 지금. 국토부가 열심히 하면 된다 이거죠. 열심히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시면 돼요, 이거. 예. 네. 자, 그래서 이혜원 후보자 뭐 다른 이슈들도 워낙 많은데, 그러니까 무슨 뭐 자녀 입시나 아니면 취업 관련된 수많은 비리들 또 갑질한 거 이것도 이제 그냥 후보자에서 낙마하면 그냥 다 잊혀지고 마는 건가 싶어서. 원래 그러는 게 정상인가? 지금 이 아파트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아니죠. 이거는 해야 근데 이거는 이건 고발이나 할수 이런 것들이 있고. 지금 워낙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지금 이혜원 후보자가 총 7건의 고발이 돼 있다고 네. 들었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혜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 입시 비리, 부동산 문제, 그리고 보장 갑질. 그러니까 국민 정서상 이 좀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3종 세트? 이거 다 있었거든요. 다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본인도 사실 견디기 힘들었고 앞으로 계속 또 수사를 받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네. 애초에 왜 장관직을 수락했을까? 이게 아직도 지금
그런데 뭐 이유가 있겠죠. 과거에 김건희 여사가 네. 그 마포대교 그 경찰 대동하고 갔던 거 그게 이해 안 되는 장면 중에 하나고 계엄한 거 그리고 이게 세 번째예요. 지금 제가 볼 땐 최근에 아 그래요? 이해 안 되는 사건이 이렇게 해서 그래요? 저는 그 정도 그래요? 급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계엄급입니까? 아니 그 원팬 타스니 뭐 연세대 문제니 이게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제가 볼 때 이거 쉽사리 빠져나가긴 어려울 거다. 그리고 이거는 야당에서 계속해서 주시를 하세요. 아니 그냥 네. 저기 결자 해지하셔야지. 서로 미루지 말고. 아니 그리고 지금 여당이고 국토부는 여당 아니에요. 이분 입당하신 국토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국토부는 아닙니다. 그 국토부는 여당에서 지금 어쨌든 국토부 장관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지나가지 마시고 일반인들한테 그 저기 국토부 장관님 뭐 필요하면 제가 그 부동산 카페 거기 부정청약으로 취소되게 됐어요. 억울해요. 글들 올라오는 거 제가 몇 개 캡처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네. 그 알겠습니다. 선례대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그 선례대로. 그냥 한 4, 50억 되는 국토부 장관님한테 일이, 보내주시죠. 예, 그냥 돌아갈 수는 없는 거고요. 아니 보통 이런 경우에 네. 뭐 장관 후보자가 낙마를 하게 된 상황이라고 해도 좀 자진 사퇴하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좀 아름다운 이별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명 철회를 아직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 채택할지 안 할지 이렇게 정해지기도 전에 하는 건 좀 이례적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 이런 네. 정서가 네, 반영이 된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혜훈 후보자가 본인이 자진 사퇴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었고 돌아갈 다리를 끊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근데 제가 좀 찾아봤는데 원펜타스 32평 70억이네요. 시세 차익 뭐 40억 이상 얻었다고 하는데 더 큰 겁니다. 아 그런가요? 네. 더 큰 거예요? 더 큽니다. 더 큰 평 50평 되는 거예요. 네, 더 큰 거예요. 아 그래요? 90억. 아 그래요? 이거 예. 엄청난 근데- 거예요 지금 이게. 아니 그 보통은 뭐 우리 기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이 정도 상황 되면 이혜훈 씨 안 되겠습니다. 그냥 네. 스스로 이게 내려놓는 게 맞을 거예요. 어차피 우리 임명 못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본인이 저 그만 물러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그림은 제일 좋잖아요. 네. 근데 지명 철회라고 하는 거는 정부에서 도저히 그러니까 대통령에선 이건 못 봐주겠다는 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뭐 그런 전 그게 더 컸다고 봅니다. 거죠? 네, 네. 아마 후보자가 스스로가 물러나기도 전에 청와대에서 그런 판단을 했었을 것 같고 당연히 그 판단을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전에는 후보자에게 이런 얘기들이 갔을 겁니다. 네. 네,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다. 그리고 예를 들면 연세대 문제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가 볼 때 후보자한테 따져 물을 문제가 아니고 연세대에서 이거 답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연세대도 제가 볼 때 요 문제건에 관해서는 훈장이나 포상 이거 받은 거에 대한 손자가 이거를 과연 들어갈 수 있는 출구로서 적절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연세대 답을 해야 되고 답을 만약에 제대로 못한다 했을 때는 이거는 부정 소지가 좀 있다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좀 조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번 사태의 약간 교훈이라면은 이 야당에 대해서 뭐 틈만 나면 무슨 당인이 이렇게 매도를 하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 정권을 쥔 상태에서 건전한 야당의 비판을 무시하면은 정말 큰일 난다라는 걸 우리가 강선우 의원의 사례에서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강선우 의원이 그때 낙마 안 했으면 지금 장관 자리에서 이 1억 원 사태가 터졌다면 정권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됐겠습니까? 이혜훈 후보자도 야당에서 어찌 보면은 제대로 이렇게 비판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진짜 협치는 그 야당의 임무를 몰래 이렇게 그것도 뭐 윤어게인 센터에 썼던 분들을 이렇게 몰래 데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주고 그런 공간을 열어주고 그것이 이제 진짜 협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그런 교훈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혜훈 후보자는 낙마했고요. 그렇다고 낙마했다고 그간 밝혀진 여러 잘못들이 그냥 다 묻히는 거는 안 아마 됩니다. 예, 시민분들이 용서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 뉴스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과정을 2달 내에 마치겠다고 했습니다. 이 전당원 토론 및 투표 등 이 구체적으로 합당 과정에 대한 계획을 밝힌 건데요. 또 무슨 지분을 나눈다든지 그런 논의는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과정에서 이 물밑 거래가 있는 거 아니겠냐, 뭐 그런 의혹에 대해서 일축한 건데요. 이 조국혁신당은 지난 토요일에 의원총회를 열고 합당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 의원들에게서 큰 반대는 없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조국 대표는 이 조국혁신당의 독자적 정치적인 DNA는 보존돼야 한다면서도 이 민주당 내 갈등이 있으니까 좀 상황을 지켜보자라고 했습니다. 네, 조금 하기 싫으신 건 아니죠? 저요? 예. 네.
합당이 하기 싫은 게 아니라 방송한테 그런 말투였나요? 어떻게 좀 텐션이 업돼야 되나? 이게 내가 이것까지 귀찮아하는 톤인데. 그죠.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는 톤 조금 이러면서 조명을 한 번 더 받으시니까 좀 약간 객관적인 네. 척하려고 좀 그렇게 드라이하게 그래요? 했는데 좀 다르게 조금만 하면 열의를 좀 섞어주시면. 네네네 좀 열정 넘치게 열정. 해보겠습니다. 네. 패션 부탁드리고요. 네. 여튼 이제 2달 안에 합당을 한다는 건데 조국 혁신당 원래 의원들이 합당 같은 소리 하지도 말라는 분들이 꽤 있지 않으셨어요? 뭐 그랬죠.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근데 어때요? 진짜 합당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당내 분위기는 생각보다 좀 차분합니다. 차분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좀 그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차분히 나누고 있는 과정이고 네. 조국 혁신당의 목표는 뭐 민주당과 사실은 거의 같다고 봐도 되거든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든지 그리고 네. 민주진영의 정권 재창출 그리고 내란 청산, 검찰 개혁 목표는 비슷합니다. 근데 네. 다만 저희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치들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은 그 정치 개혁과 개헌 그리고 사회권 선진국 실현 그리고 토지 공개념 입법화 등 이런 게 이제 저희 독자적인 어떤 조국 대표가 말하는 DNA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독자적 DNA가 과연 민주당과 합당을 했을 때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지금 저희 당에서는 제일 좀 중요한 부분이죠. 예. 거기에 대한 의심들은 좀 있으세요? 할 수 있을까? 우리의 DNA 유지할 수 있나? 그렇죠. 저희의 의지는 이 DNA를 유지한 채로 이제 합당을 하더라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리고 뭐 반대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호남에 갔다 왔는데 호남에 있는 조국혁신당 당원분들 중에서는 왜 합당하냐 우리 독자적으로 하자라는 분도 계셨고 그리고 우리가 민주당에 들어가서 좀 더 진보적인 아젠다를 던져보자라는 분도 계셨고 그래서 이거 실제로 오늘 지금 현재 당무위원회 논의 중이거든요. 지금 네. 이 시간 지금 당무위원회 논의 중인데 당무위원들의 어떤 논의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대체적인 분위기는 합당에 긍정적인 걸로. 그건 아니 조국 혁신당은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근본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다라고 본인들 스스로 느끼고 있고 네. 정부 여당으로 들어오는 게 훨씬 낫죠. 본인들 생각엔. 근데 네. 이제 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민주당에서 약간 분열적 요소가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민주당 내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 이제 근거가 있고 당 대표께서 이제 논의를 해보자라고 이제 하신 거니까 실제 그 논의에서 반대하는 사람 당연히 나올 수 있고 찬성하는 사람 나올 수 있고 시기가 왜 지금이냐라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인데 일단은 지금 지방선거의 경우는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적어도 호남에서는 발현될 여지가 있다. 일당 독주를 하다 보니까 호남도 영남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민주당도 결부돼 있지만 제가 이거 그냥 뭐 이게 자기 때리는 심정으로 얘기를 하면 일당 독주를 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어떤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묻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독주로 추진을 하게 될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기득권만 강화되고 사실상 시민들의 목소리가 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조국 혁신당의 출현으로 인해서 호남에서는 엄청난 경쟁 형태가 이제 막 반영이 되고 다양한 목소리들이 지방 의회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커졌잖아요.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조국 혁신당의 존재는 저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봤고 근거도 아주 좋다고 봤어요. 근데 두 번째는 화학적 결합. 지금 방금 말씀하신 사회권 선진국이나 개헌 문제, 뭐 개헌 문제는 큰 틀이니까 전 논의를 해볼 수 있다 봅니다. 근데 토지 공개념 문제나 이런 걸로 들어갔을 때는 세세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에 대한 파열음이 더 세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지금 아마 지방선거 준비하고 계신 분들 후보자들의 이해관계가 네. 너무 얽히고 설켜 있어요. 이미 민주당은 8월 말까지 본인들의 어떤 당원들을 다 받아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당원 중심의 경선을 한다라고 민주당은 천명하고 있는데 조국 혁신당 후보들이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의 원칙을 일정 부분 훼손해야 되나? 아니면 우리끼리 예선전 치르고 조국 혁신당 후보들하고 결선을 치러야 되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실제적으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조율할 거냐의 문제가 상당히 크게 남아있다 봅니다. 네. 그 뭐 사실 명청교체기가 제가 만든 말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밀었죠. 네. 정말 그럼 많이 지금 엄청나게 히트를 아, 쳤죠. 그래요? 예, 네. 명청교체 히트 쳤나요? 쳤죠. 처음 듣는 소리인데 저는. 네. 명청교체기의 파생 상품이 이제 명청대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 거예요. 명청교체기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던진 알겠습니다. 말인데 예. 이때 이제 제가 명청교체기에 이어서 하나 더 만든 말이 있었어요. 이건 히트를 못 쳤어 이거는. 이 조국혁신당이 그만큼 올라오질 못해서 네. 제가 그 명청조 삼국시대라는 말을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은 그래서 이제 명청조 삼국시대 만들었더니 T조의 한 방송에선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명을 위나라에 갖다 놓고 청을 오나라에 갖다 놓고 조를 총나라에 갖다 놨더라고요. 이렇게 명청조를. 그래가지고 이게 삼국지에 다 그림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조민당의 탄생을 보면서 제가 드는 느낌은 오촉동맹 같다. 명나라에 맞서는 청과 조의 동맹. 이 오촉동맹이 펼쳐졌는데 크게 설득력 없는 얘기 이제 좀 짧게 갈까요? 적벽에서 한판 붙지 않을까? 적벽에서 붙으면서 적벽에서 붙는다? 적벽에서 붙는 거죠 이제. 적벽대전이다? 오와 촉이 이제 붙어서 이제 적벽에서 한판 근데 붙을 것 저희 같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 정도의 이간질에 넘어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언쟁을 벌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당원들 전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아니 근데 측면이 당내 있기 때문에 반발은 좀 그 예를 네. 들면 그냥 밑에서만 반발 있는 게 아니고 최고위원들도 좀 반발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현역 네. 의원들 상당수가 좀 굉장히 불편하게 보는 게 이 그렇죠. 갈등이 뭐. 없다고 얘기하기에는 아니 갈등 너무 없지 않아요. 제가 실체화되고 말씀드렸잖아요.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시기가 왜 지금이냐. 찬성은 큰 틀에서 하지만 시기가 왜 차라리 선거가 없는 내년에 하는 것도 좋고 대선 앞두고 혹은 총선 앞두고 하는 게 훨씬 더. 왜냐하면 제가 지도부 있을 때 대선이 치러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열린민주당하고 합당을 했어요. 그때는 큰 틀에서 우리가 모두가 함께 가자라고 하는 틀거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만 우리가 만들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지방선거는요. 너무나 많아요. 이해관계자들이. 그래서 제가 볼 땐 좀 그런 의견들 내시는 분들도 조금만 더 들어가서 많을 거예요. 네. 이 합당의 이유를 뭐 명분은 지방선거 승리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위해서 조금 더 친문에 가까운 조국혁신당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표를 좀 던지길 바라는 그 마음이 있는 것도 당내에서 얘기가 좀 오갑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다는 이야기들도 들리고 네. 있는데 네. 조국혁신당 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합당하면 정청래 대표 찍습니까? 그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합당을 하면은 정청래 대표에게 유리하다.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좀 물음표예요. 조국혁신당 당원들이 왜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합당을 원하는 당원들도 있고 합당을 원하지 않는 당원들도 있거든요. 제가 느끼기엔. 근데 그리고 합당을 원하는 당원들이라 할지라도 들어갔을 때 김민석 총리도 좋고 뭐 정청래 대표도 좋고 여러 사람들이 다 좋아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단순화해서 조국혁신당 당원들은 모두 정청래 대표를 지지할 것이다. 그런 분석이 과연 합리적인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당대표가 이제 당 대표의 입지를 확실하게 가고 대신 다음 대선 후보로 조국 대표를 좀 밀어주면 지금 현재 당내 그 핵심 당대표 경쟁을 아마도 펼칠 걸로 보이는 김민석 뭐 총리와 이 대결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냐.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 뭐 여러 여론조사들을 살펴봤을 때 예. 차기 대선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김민석 총리 그리고 정청래 대표, 조국 대표거든요. 네. 그런데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대선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한 명을 더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경쟁자를 더 받아들이는 건데 단순히 이건 정청래를 위한 포석이다. 정청래 대표를 위한 포석이다라는 게 과연 맞는지에 대한 좀 의문이 좀 있습니다. 의문이 네. 있다. 그냥 밖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 되게 재밌는 행사가 하나 있었어요. 지난 총선 이후에 김어준 씨가 그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했던 뭐 더 파워풀인가 하는 굉장히 큰 문화 행사 비슷한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네. 그때 그 행사에 누가 참석을 했냐? 김어준 씨, 정청래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근데 박찬대 의원은 안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밖에서 보기에는 이 그림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김어준 씨, 정청래 대표, 조국 대표,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엮어주는 탁현민 씨, 그리고 맨 뒤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해석이 되냐면 지난번 그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우리가 살펴보면 실리는 정청래 대표가 가져갔어요. 실리는. 그러니까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네. 당선은 친청파가 많이 가져갔죠. 근데 득표율을 졌어요. 그러면 앞으로 지방선거 이후에 전당대회를 놓고 봤을 때 정청래 대표가 정치공학적으로 따졌을 때 자신이 보강해야 되는 건 득표율이겠죠. 득표율은 뭡니까? 당원 숫자인데
조국 혁신당이 들어오면 득표율까지도 이제 친명 세력을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판단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친명계 최고위원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항을 하고 나오는 네. 게 아닐까. 김어준 씨가 실제로 그 합당에 대해서는 좀 지지하는 그런 발언을 좀 했죠. 네, 아무래도 당심의 되게 중요한 지표인 김어준 씨가 이 정청래 대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이 김어준 씨가 23일 본인 유튜브에서 이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이 당대표로서 했어야만 하는 일을 했다. 적어도 두 당의 통합은 언제 하느냐의 문제였다. 이 선거 국면에서 당대당 통합은 이해관계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이 당대표가 먼저 스타트를 끊을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네. 정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론을 지지했습니다. 이제 당 대표가 너무 이렇게 기습적으로 이제 당 통합을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한 비판이 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 대표가 먼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 이렇게 아니 이제 큰 김어준 씨가 틀에서는 얘기했고요. 저 그렇게 이제 지원 사격을 한 거는 그래도 이 당원들에 의해서 뽑힌 지도력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땐 지금 과정 관리 굉장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정청래 대표께서 어쨌든 공감대가 완전히 확산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게 아니고 그것도 최고위원들도 모르게 비공개로 이거를 추진했다가 본인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한 유탄이 결국 어느 일각에서는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 대표가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지금 제가 볼 때는 지원 사격을 한 걸로 보이는데 네. 이 과정 관리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뭐 나중에 유리할 거냐 불리할 거냐 이런 거는 그런 걸로 비판하는 건 논리가 좀 취약하다 봅니다. 적어도 제가 얘기했던 정도 이해관계 당사자가 너무나 많으니 네. 이거를 공정하게 그러면은 룰을 다시 세팅할 건지 그 자체가 일단 공정하지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약속한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다양성의 관점 문제 그리고 화학적으로 실제 결합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이게 지금 번개불에 콩볶아 먹듯이 한두 달 만에 이게 될 수 있는 사안이냐. 그게 이제 어려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파열음이 훨씬 더 커질 것이라는 것에 네. 당대표가 이거를 관리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못하면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어려워지죠. 이동학 네. 최고는 합당에 찬성하시나요? 저는 내년쯤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더 시기의 갖고 문제라고 있고요. 선거는 저는 지나고. 시기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 이제 제가 일반론을 그냥 좀 그냥 일반론을 말씀드리자면 보통 이제 정치 지망생들이나 현역 국회의원들은 조금 싫어합니다. 합당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들 밥그릇이 빼앗기는 거고 혹은 정치 지망생들은 조국 혁신당의 정치 지망생들과 다시 또 경쟁을 해야 되는 출마의 상황이거든요. 자리가 좁아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현역 의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어떤 뭐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는 하지만 내심은 뭐 합당을 조금 이제 자신의 어떤 그 이득을 생각했을 때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그냥 실제로 그렇다는 여부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렇게 실제 출마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네. 거의 확정된 이런 사람들이 반대에 더 거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다. 그쵸, 불확실성이 그쵸. 싫죠. 네, 그런 네, 분들은. 네. 네. 자 그리고 뭐 좀 전에 뭐 김어준 씨 얘기도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이례적으로 김민석 총리가 김어준 씨의 그 여론조사에 화가 좀 많이 났다고요. 네, 이 국무총리실이 이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 국무총리를 포함시키지 말아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계속 포함시키는 일부 조사에 대해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되게 이례적인 건데요. 이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에 이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김어준 씨는 별로 좀 빼줄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이 김민석 총리 정도의 정치인이 되면 이 본인 뜻대로 못한다.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서울시장 선거에 차출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번 돌려봤다. 그러니까 언젠가 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말 안 듣는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좀 하면서 내가 이제 하고 싶으면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 김민석 총리를 서울시장 쪽으로 자꾸 이렇게 미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를 서울시장 쪽으로 밀고 또 여론조사에서 1위가 나오지 않으면 예를 들어 뭐 다른 후보군보다 밀린다고 하면 김민석 총리가 나중에 당대표로 나오게 됐을 때 그 중량감에 김을 빼는 그러니까 뭐 득표율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당대표가 될 수 있느냐 하면서 이렇게 김을 빼는 이런 거죠. 이게 왜 지금 이런 일이 민주당에서 벌어지는지를 살펴보면 저는 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랑 붙어봤잖아요. 그때 민주당을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이길 수 있겠다라고 느꼈던 그 시점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친명행제 비명행사 공천을 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금 공천 시스템이 당대표의 제왕적 당대표 공천 시스템입니다. 그걸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다 만들어 놓고 친명행제 비명행사 공천을 하고 대통령으로 가버렸는데
그 밥을 다 지어놨더니 정청래 대표가 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다음 지방선거 이후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는 민주당 당대표가 바로 그 친명행제 비명행사 공천 시스템을 다시 가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친명 세력이든 친청 세력이든 28년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한 삿바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그 삿바 싸움에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제가 그래서 그 싸움이 적벽대전이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거기에 네. 지금은 나중에 총나라가 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제 신야성 주변에 있는 이 조국혁신당이 이 적벽대전에 오나라 이 진영에 합류를 하는 것 같아요. 삼국지 비유를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별로 직관적이진 않은 것 중국 같아요. 엄청 안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삼국지 마케팅 별로 안 되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이게 근데 적벽대전은 역사를 바꾼 전쟁이라 한판 싸움이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저는 저는 보인다라고 김민석 생각해요. 총리 입장에서는 좀 불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드물게 네. 뭐 예. 금도를 넘는다, 그렇죠. 강력 기호청원 이런 얘기를 쓴 거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이미 본인이 나갈 생각이 없고 네. 이거를 여론조사에서도 빼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도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화가 왔다. 그럼 김민석 총리는 안 나온다고 했는데 왜 명단에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명단에 있어도 표를 안 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나와 있는 게 지금 이게 표가 보면 정원호 이 구청장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월등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그 뒤에 박주민 의원 나오고 그다음에 김민석 총리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객관적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본인 안 나온다고 이미 선언한 사람인데 네. 여기 이거 넣는 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계속 가벼워 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총리실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 수밖에 있겠네요.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오히려 그러니까 상대당에서 혹은 상대편의 어떤 색깔을 가진 여론조사 업체에서 이걸 공격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이해는 하겠어요. 공격하는 거니까. 근데 약간은 우리 쪽 성향을 가지고 있는 누가 봐도 이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 이걸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약간 좀 불쾌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 방문하면서 미국 부통령을 만나고 왔거든요. 근데 이게 국무총리에게 외교를 맡기는 일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대통령이 외교와 국방을 담당하고 국무총리는 내치를 조금 담당하게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매우 이례적으로 김민석 총리에게 미국 방미를 맡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는 나는 이렇게 외교를 직접 해외 이제 외국 무대에서 외교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차기 대선 후보 뭐 1등, 2등 이렇게 나오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서울시장 여론조사를 돌리면 정원호, 박주민, 김민석 이렇게 나오면 본인 입장에서는 좀 체급이 떨어져 보일 수 있는 거죠. 네. 예, 예. 서울시장 당내 후보로도 3위밖에 못하는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네, 여론조사가 나오면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불쾌했던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이 정도로 확실하게 얘기를 했으면 아마 다음 조사부터는 좀 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넣을 합니다. 것 같습니다. 계속 할 넣어요? 거예요. 계속 할 겁니다. 이 싸움은 끝날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 이간질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쪽이 이길 때까지 가요. 한쪽이 이길 때까지. 다음에 빠지는지 한번 봅시다. 한쪽이 되겠죠. 이길 때까지 가는 싸움은 아마 또 국민의힘 우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도 만만치 조만간 어딘가 패적이 됩니다. 우리도 만만치 않아요. 일단 단식은 끝났고요. 국민의힘 사정 한번 가볼까요? 네, 이 8일간의 단식을 마치고 입원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님, 이번 주 후반에는 당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복귀 후 첫 번째 과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 결정일 것 같습니다. 이르면 29일에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제명안건을 최종 의결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토요일에는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자 위드훈이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한 전 대표의 제명 철회를 촉구한 건데요. 이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인원을 놓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이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전국에서 박박 긁어 모아서 겨우 2,000명 모인 집회를 부풀렸다고 했고요. 여기 계시지만 박상수 전 대변인은 10만 명 온다고 했을 때 되게 역사를 좋아하시나 봐요. 10만 양병설처럼 10만 명 온다고 했을 때 비웃었는데 이 10만 명이 집회에 나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집회가 있기 전에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 다큐멘터리 그 특별시사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이재영 전 의원이랑 저랑 같이 그날 저녁에 있었는데 그 몇 명 올 것 같냐 그러면서 막 그러길래 제가 한 10만 명 올 것 같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죠. 이게 이재영 전 의원이 다른 방송 가가지고 10만 명이 온다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지금 뭐 계속 한동훈 대표 지지자를 위드훈이로 이렇게 계속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건 그냥 카페 하나고 거기가 이제 10만 명 정도 되는 카페가 하나 있고 근데
여기는 주최 측은 저도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단체가 여러 단체가 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단체들이 지금 연합 단체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지난 토요일이 아니라 지지난주 토요일부터 집회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미 한 10,000명 정도가 모였고 그때는 이제 우리 그 친한계 정치인들은 아무도 참여를 안 했죠. 예. 그러니까 순수하게 시민들만 모였던 거고 예. 근데 한 10,000명 정도 모이니까 여기서도 이제 규모를 좀 더 키워서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그렇고 몇 명 이렇게 연사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지지자들이 하는 집회니까 연사로 초대를 했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연사로 갔는데 예. 연사를 가서 무대에 딱 올라가서 보니까 이게 인원이 심상치가 않아요. 근데 이게 왜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그러니까 뭐 장해찬 씨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의자를 한 5,000개를 깔았대요. 의자를 딱 5,000개를 깔았는데 예. 의자에 다 앉고도 한 몇 배 인원이 이렇게 주변에 쫙 서 있더라고. 뒤로 다. 일단 여의도까지. 마음은 10만 명 이상이었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를 드리면 일단 10,000명 그때 정도는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정확히는 그때 이제 모 매체 기자가 저한테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연단에 네. 갔다 내려오니까 예. 전화가 와서 뭐 경찰에서는 한 2만이라 하던데 경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기자가 경찰에서 2만이라 하던데 현장에서는 얼마 같아요? 그러길래 제가 지금 한 1시간 전에 그 피켓을 2만 장을 준비했는데 다 나갔고 의자가 5,000개인데 거기 다 앉고도 한 몇 배가 서 있다. 그래서 제가 최소한 3만에서 5만 정도는 온 것 같다. 제가 그렇게 거기서는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그 집회가 끝나고 행진을 하는데 행진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더 몰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최 측에서 끝나고 이야기를 하기로 제가 이제 주최 측에서 이제 물어보니까 끝나고 이야기하기로 왔다 갔다 한 인원들 행진에 참여해서 몰린 사람들 합치면 연인원으로 10만 명 정도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네. 이렇게 올린 거죠. 아니, 박상수 대변인 말씀 뭐 길게 하셨는데 크게 뭐 잘 모르겠고 이게 제일 그 재밌는 이제 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갤럽에서 나온 여론 조사인데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를 당적을 박탈하는 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여론조사였어요. 갤럽에서 했습니다. 적절하다 33%, 적절하지 않다 34%, 모르겠다 33%. 333. 333 나왔어요. 333.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적벽 대전이네요. 네, 완전히 이게 딱 갈라져 있어요. 찬성한다 33, 찬성하지 않는다 34, 모르겠다 33. 예. 근데 이 싸우는 이 명분도 되게 조금 짜치지 않습니까? 악플 달다가 쫓겨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찬성하냐 반대하냐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보수 정당의 미래를 위해서 미래 가치와 비전을 논하고 노선 투쟁도 아니고 전 당대표가 게시판에 당원 게시판에 악플 달다가 정확하게 말씀해 아니, 주셔야 제가 되는데 말씀드릴게요. 한동훈 대표가 쓴 적은 없어요. 그거를 그렇게 허위 사실을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는 제가 말씀드려줄게요. 그거는 나중에 네. 책임을 감당하실 수 있을 아유, 거 말씀해 제가 주시면 오히려 돼요. 그리고 거꾸로. 이거를 하죠. 네. 가족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하는 신문과 사설을 일부 올린 거에 대해서 인정했고 지금 당에서도 확인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걸 올렸다고 직접 쓴 글은 없어요? 그냥 그런 것들을 주로 올린 거죠. 그러니까 링크만 올렸다고요? 링크를 주로 올렸고 직접 쓴 글들까지도 네. 뭐 해봐야 뭐 그렇게 문제되는 글들은 없습니다. 근데 자 그걸 가지고 가족이 그렇게 썼다는 이유로 한동훈 대표가 쓴 것도 아니에요. 네. 징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대표가 악플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면 조국혁신당이나 이런 데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 대한 뭐 그런 비판적인 글을 쓰는 거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가진다는 거예요. 저희가 당 대표 그러니까 제 당 대표가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 그러니까-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왜- 아니, 그러니까 아니, 좀- 그런 문제 아니, 왜 흥분하시지? 아니, 제가 얘기할게요. 지켜야 된다는 자, 거예요. 흥분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흥분하시죠? 어차피 네. 그러니까 그걸 조금 여쭤보시고. 이걸 얘기하면 할수록 좀 짜치잖아요. 근데 그렇죠. 제가 네. 거대한 얘기를 하면 장동혁 대표가 제가 볼 땐 물타기를 하려고 단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무감사위에서도 사실상 배포하면 안 되는 자료를 배포해가면서 여론전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조작 자료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리위에도 마찬가지예요. 윤리위도 한 사람이 인사 조치를 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의 발표했던 문구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수정해. 저는 이게 정당 역사상 본 사례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절명의 이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장동혁 대표의 무능을 그대로 보여주니까 이것은 전 당대표가 물러나야 되는 사안 정도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그냥 단식에 들어갔던 겁니다.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마치 여당을 겨냥하는 것처럼 했지만 실제적인 측면에는 전 이거였다. 그리고 그때 단식을 하면서 한동훈만 빼고 모두가 다 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 통합됐다. 근데 제가 한번 유승민 전 의원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뭐에 통합되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윤어게인에 공감하시는 거예요?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밥을 왜 안 먹냐? 밥을 이제 먹어라. 이거에는 통합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윤어게인에 통합됐다고 본인들이 정신승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땐 착각과 그러니까 장동혁 오해가 대표 측은 예. 우리에다 통합됐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렇죠. 거고 예. 간 사람들은 뭐 그냥 밥 먹으라고 한 밥을 얘기지. 먹어라. 그 이 정도 얘기를 얘기다. 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데 뭐 어쨌든 탄핵의 강을 건너가지고 다리를 불살랐다고 했는데 또 네. 뗏목을 타고 건너왔는지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직접 여기 또 건너오셔가지고 사실상 탄핵의 바다에 다시 빠지게 돼버렸는데 이 상황 속에서 네. 장동혁 대표가 갈 수 있는 길은 결국에는 한동훈을 계속해서 건드리면서 본인의 지지층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차원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한동훈계도 제가 볼 땐 어쨌든 이 전략을 좀 잘 짜야 되는 게 네. 장동혁 대표가 여기까지 몰린 이상 확실하게 쳐내지 못하면 자기가 되치기를 당합니다. 장동혁 대표 측에서도 이제 한동훈을 완전 잘라내지 않으면 그쵸. 예, 나도 이제 죽는다. 이건 본인이 죽습니다. 이제는. 이 조재국 부국장 보실 때는 워낙 이제 또 네. 국회에 오래 계셨으니까 네네. 이 단식 같은 거 많이 봤잖아요. 네. 장동혁 대표의 단식은 확실히 정치적으로 효과는 있었다고 보세요? 전혀 없었다고 보거든요. 전혀 이게 없어요? 또 관심, 그러니까 애초에 단식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저 단식의 명분이 뭐냐, 네. 도대체 왜 단식하는 거냐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단식을 멈추는 명분도 좀 웃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당에서 탄핵된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는 그만하시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만둔 거거든요. 굉장히 빨리 일단 결단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다른 얘기인데 저기 박상수 대변님이 아까 그 한동훈 대표의 얘기를 하니까 확 긁히시더라고요. 이제 긁힌 거 예, 아니고요? 댓글에도 긁혔다는 말이 잠깐 그래서 아, 그게 예민하니까. 예, 들어오시자마자 네. 저한테 처음 뵙는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치면 조민당이라고 좀 놀려도 되냐 하시길래 제가 얼마든지 그러셔라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동훈 대표 얘기했다고 너무 흥분하시니까 좀 아니, 놀랐어요. 아니. 그거는 이제 허위를 한동훈 대표가 직접 썼다는 허위를 계속 유포를 하시니까 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아니, 지시면 근데 된다라고 한 그거는 거고. 저분한테 뭐라고 할 건 아니고 국민의힘에 뭐라고 해야 되는 게 거기서 같은 IP를 썼다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쓴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한동훈 대표가 이호선 위원장을 직접 고소를 했으니까 네. 예, 수사 결과를 보시면 되고 예. 고소돼서 허위 사실이 나오면 그에 대해서 허위 사실 유포하신 분들은 책임을 지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허위 사실에 대해서 찝어드린 거지. 전 당내 그 결과에 그건 따라서 그대로 말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당 발표를 너가 말씀하신 것 그렇죠. 같고 네, 네.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그 뭐 주 그거는 앞에 인용구를 안 들고 네. 한동훈 대표가 직접 썼다고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그 허위 사실 유포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찝어드린 거예요. 자신이 알겠습니다. 모르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저는 이야기가 이렇게 길어질 필요가 없고 장동혁 대표가 빨리 정리하셔라. 네. 정리할 건지 안 할 건지.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박근혜 씨는 여기 왜 와갖고 뭘 얻어간 건지 모르겠어요. 뭐 앞으로 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얻으려고 뭘 온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땐 활용당한 것 같아요. 뭐예요? 누구한테? 장동혁한테. 아 그래요? 장동혁 대표한테 활용당한 거죠. 거꾸로 활용한 거죠. 예. 장동혁 대표가 예를 들면 뭐 원내대표 왜 안 오냐, 당 대표 왜 안 오냐, 상대방 여당한테 왜 안 오냐고 계속 뭐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정무수석 왜 안 오냐, 아니 그 미팅하려고 거기 앉아 있습니까? 그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느닷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당한 대통령 본인의 당사에 사진도 못 거는 대통령 그 전직 대통령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4분 얘기하고 그냥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을 당하는 지경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 사람들이 모욕을 하고 있다라는 전 생각을 오히려 했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떤 뭐 출구가 없다 보니까 뭐 그래도 약간 중량감 있는 분을 모셔와가지고 단식을 그만해라라는 말을 듣고 싶었을 텐데 네. 오히려 저는 역효과가 났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근데 뭐 사실 그 이동학 최고위원도 그렇지만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그 개헌과 탄핵을 거치면서 그래도 뭐 민주당 패널들도 사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좀 억울한 감도 있다라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래도 과거의 그 애국적인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보였던 그러니까 윤석열에 모습들, 비하면 억울하다. 아니 뭐 꼭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 네. 그래도 이렇게 애국적인 모습이나 이런 걸 보였고 약간은 좀 이렇게 음모론적으로 당한 것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 패널들도 인정을 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 뭐 다 예우하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분명 보수에서는 어르신이고 그리고 또 우리 보수가 지금 너무 분열해서 싸우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단합하라는 뜻으로 오시는 거는 저는 어른으로서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다만 그러한 점에 있어서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가 계속해서 보수 분열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장동혁 대표가 이제 부담해서 나가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큰 거 하나 또 터졌습니다. 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요게 이제 그동안 유예가 좀 됐었는데 이제 더 이상 유예하지 않고 올해 이제 언제입니까? 5월에 끝나나요? 5월. 네, 5월입니다. 다주택자가 네. 집을 팔 때 원래는 1주택자보다 더 많은 무거운 양도세를 내야 하잖아요. 네. 지금까지는 이걸 면제를 해왔는데 이 면제가 올해 5월 9일로 끝이 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재연장은 없다. 이 재연장을 혹시 기대했다면 오산이라고 못을 박았는데요. 이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글을 쓴 건데 이 글을 올리는 과정이 조금 재밌습니다. 네. 4번 글을 수정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첫 두 문단을 올리고 근데 계속 글을 덧붙이면서 이렇게 이거를 중단을 하면 증여가 많아질 수 있다. 이 다주택자의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한 이 부동산 세제 개편을 하려는 조짐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네. 보통 이제 이렇게 양도세 부담이 이제 커지게 되면 그 전까지 빨리 팔려는 사람 당연히 있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요게 딱 중과가 시작이 되는 시점부터는 아마 매물이 좀 나오기가 쉽지 않죠.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네. 굉장히 세금이 부담이 커지니까. 그건 좀 걱정하신 분들이 실제로 시장에서 좀 많이 계시긴 하던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매물이 좀 급매물 같은 거 많이 나올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아마 예를 들어 내가 두 채 혹은 세 채 있다 치면 제일 좋은 집들, 제일 좀 비싸거나 좋은 집을 핵심 지역에 있는 집을 안 팔고 나머지를 팔 거기 때문에 핵심 지역에 예를 들면 서울 강남 3구 뭐 이런 데겠죠. 이런 데는 오히려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는 뭐 얘기도 전망 같은 것도 좀 나오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유예 끝나는 거 요거는 어떻게 뭐 옳은 길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옳은 길이 아니고 이거 작년에 이미 결정됐던 사안이고 네. 그 시장에서는 그거 결정됐어도 뭐 또 다시 유예하겠지 이러한 흐름들이 있었던 건데 그렇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또 다른 기대감을 또 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 이걸 명확하게 작년에 결정됐던 문제고 이건 그대로 차질 없이 시행된다라고 해서 방점을 한 번 더 찍어주신 거고 이거를 하고 난 뒤에 지금 조금씩 뭐 아주 소폭이지만 조금씩 매물이 지금 나온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네. 실제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 민주당 정부가 지금 4기째인데 4기째 다주택자를 악마화하는 이 정책을 포기를 하질 않아요. 그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사실 이 다주택자가 물론 문제가 있는 측면이 있죠. 국민의 어떤 감정에도 그렇고. 근데 시장 원리를 놓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정프로님께서 말씀 주신 바로 그 지점. 결국에는 똘똘한 한 채라는 이 논리가 이 다주택자 악마화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강남 3구 지역의 가격이 지금 원펜타스가 뭐 70억이니 90억이니 가게 되는 것도 결국 이 강남 3구라는 아파트를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것도 이 현상으로 만들었고 지방 공동화라던가 지방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완전히 폭락하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도 결국 이 정책들로 이루어졌던 건데 또 반성 없이 네 번째 또 이 칼을 꺼내 든다는 건 글쎄요. 저는 왜 민주당은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수정을 하질 않는가? 왜 매번 더 심화시키는 방향으로만 가는가? 그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근데 듭니다. 다주택자를 단순히 뭐 다주택자를 악마화했다 이렇게 좀 규정하기는 좀 쉽진 않고 왜 그러냐면 1가구 1주택은 그럴 수 있다 치고 그리고 1가구 2주택까지도 그럴 수 있다 칩시다. 왜냐면 부모님 모시고 하면은 근데 솔직히 3주택, 4주택 넘어가면 그건 사실상 투기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세도 올리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세금을 통해서 부동산을 좀 잡아보려는 시도, 저는 좋은 시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회가 그 부모님이 어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계급 사회가 돼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세금 정책을 펼쳐서 해결해 보고자 하는 어떤 대통령의 의지에 대해서는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장을 이기려고 세금으로 승부를 하다가 그 계급이 점점 더 심해지잖아요. 뭐 그건 지켜봐야 되겠죠. 예, 앞으로. 근데 만약에 여기 지금 이제 양도세만인데 양도세만 있으면 아마 매물이 안 나오는데 보유세까지 만약에 가면 그럼요. 예. 그럼 이제 아마 매물이 또 나오긴 할 것 같긴 하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세금으로 뭐 승부를 보려고 한다.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뭐 세금으로 뭔가를 뭐 유인하거나 뭐 그렇게 하진 않겠다라고 본인도 말씀하셨고 이것은 네. 제가 볼 때 부동산에 관한 원칙
그동안 계속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실제 여기에서는 한번 책임 있게 한번 마주 대해 보고 그리고 뭐 보유세든 아니면 양도소득세든 뭐든 책임 있게 한번 마주해서 이거를 원칙을 좀 정해보자. 그러니까 이번 예외적인 때에 상황이 예. 너무 노멀하게 가니까 이건 예외적인 건 예외적인 건데 자꾸 이게 그렇죠. 그냥 일상처럼 가니까 윤석열 이건 이제 정부 끝나는 들어와서 거죠. 계속 유예됐던 것이니까 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어쨌든 지난해 결정됐던 거고 이걸 그대로 해보자. 그리고 보유세 관련돼서도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낮다는 얘기가 좀 있잖아요. 이제 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차제에 원칙적으로 정리해보자. 그런 정도의 저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이거를 안 들으시겠지만 요거 하나만 부동산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87년 이후에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게 딱 두 번 있었어요. 하나가 1기 신도시 5대 신도시 들어갈 때 노태우 정부 때 신도시로 공급량을 대폭 늘렸을 때 두 번째가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랑 이렇게 해가지고 당시에 토지 임대부 조건부 매매 그 아파트들 있지 않습니까? 네. 내곡자곡 세곡에 그쪽에 그린벨트 풀어서 집 쫙 공급을 했을 때 이 두 번 딱 안정기가 왔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시장 원리에 좀 맞춰서 공급량을 늘리고 이걸 풀어서 시장이 좀 흘러가게 돈이 흘러가게 하는 방향으로 이제 민주당도 수권 정당이고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코스피도 이렇게 나름대로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동산도 이제 이 규제 일변도보다는 그런 시장 중심의 그러한 방식으로 풀어가는 걸 네. 이제는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공급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히 또 네. 얘기를 한 올해 한 올해 부분이 있습니다. 청량량이요 쪽에, 역대 네. 5년 중에 최저예요. 네, 올해 태릉 쪽에 청량량이 하고 네. 지금 일부분 어쨌든 요 양도세 정상화를 통해서 뭔가 어쨌든 또 끄집어낼 수 있는 것들은 또 끄집어내면서 해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몇몇 뉴스들이 있는데 우리 구 기자님께서 몇 개 좀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이 현지 시각 23일에 네. 김민석 국무총리하고 처음 만났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벤스 부통령이 먼저 쿠팡을 언급을 했는데요. 이 벤스 부통령은 미국 기업인 쿠팡이 한국이라는 다른 시스템에서 미국하고 다른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건 이해를 하겠다. 근데 쿠팡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문제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네. 이 쿠팡 문제에 대한 압박을 좀 한 걸로 보이는데요. 네, 김 예. 총리는 이 쿠팡을 통해서 우리 국민 상당수의 정보가 유출이 됐고 이 그에 대한 보고를 5개월 이상 지연을 했다. 최근에는 대통령과 총리를 향해 뭐 근거 없는 비난까지 했다. 뭐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 이제 시작이 되고요. 김건희 씨는 내일 모레 모레. 수요일에 첫 네. 선고가 나오는군요. 네, 모레 그 수요일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이렇게 재판에 넘겨졌던 혐의 부분에 대해서 네. 1심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요 정도 보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이 뉴스를 안 다루다니 나쁜 놈들 아니야? 뭐 이런 뉴스가 혹시 세 분 있으셨어요? 다 나온 것 같아요. 다 나온 거 같죠? 네. 그런 거 없습니다. 나온 것 같은데. 저 굴비가 좀 힘을 발하기를 바라봅니다. 저거 명태. 명태입니까? 명태입니다. 네, 저 명태가 부디 제자리에는 별일이 없기를 네, 제가 액막이 명태인데 오늘 그 명태가 힘을 좀 발휘를 해줬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뭐 큰 사고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법적인 얘기 하셔가지고 아유 속이 그냥 불안불안했어요. 저기 앉은 사람 또 보내려고 그러나 그래서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 분 같이 저 흑염소 진액 드시면서 한번 좀 우애를 다져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짠 한번 할까요? 네, 그래요. 특히 아유 보기 좋습니다.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기자님도 좀 해줘요. 아니 저는 위초고만 끼는 자리인 줄 알고 저는 그냥 이렇게 보려고 했죠. 네. 맹액 제 남만이에요? 이 프레임에 저 넘어가지 남만 마세요. 너무 좋아합니다. 네. 삼치 좋아하세요? 이게 좀 매력 있네요. 또 갑자기 듣다 보니까 갑자기 맹맥 나오고. 남만이래. 자, 하여튼 이 지리산 마천농협 흑염소 진액은 말이죠. 맛있다. 네, 하루 500원 꼴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농협에서 만든 100% 국내산 인증 제품 여기에 6년근 홍삼까지 아낌없이 넣었습니다. 기름기 누린 맛 이런 거 전혀 없죠? 단데요? 오히려 달아요. 이거 이제 맛있네, 맛있네. 당귀 같은 거 좀 넣어서 한약 맛입니다, 그냥 그죠? 흑염소란 느낌이 안 드실 거예요. 달달한 느낌. 네, 61분 두 박스가 38,900원. 네, 농협에서 제조하고 좋은 성분의 또 합리적인 가격까지 이렇게 만들어낸 바로 마천농협 흑염소 진액.
믹스 커피도 요즘 한 4,500원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자판기 커피도 500원씩 합니다. 500원으로 차라리 그 커피 대신 여러분 몸에 좋은 흑염소 진액으로 진하게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배송 메시지에다가 장르만 여의도를 써주시면 흑염소 진액 5포를 추가로 보내드리니까 그것도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여튼 네 분 다 건강하시고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진종호 의원 나오시거든요. 그 김경시 의원을 가장 먼저 문제를 김경 저격수로 다시 활동을 사격 선수 활동을 또 시작하셨네요. 지금 바로 이어서 나오니까. 네. 바로 나오죠. 그러시겠죠. 예. 네. 네. 자, 하여튼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다음 주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고 한 주 동안 사고 치지 마시고요. 네. 네. 조우재 부국장님 그 자리가 위험합니다.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